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이죠. 이동석 전 행정관, 김현정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조금 전 9시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는데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입장은 4월 22일 파리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관련하여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저의 주변 사람 100여 명을 압수수색, 소환하여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 별건 수사, 온갖 협박 회의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이 100여의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네, 지난 4월 수사 개시 이후에 이제 처음 소환 조사인데 송 전 대표가 검찰에는 이제 묵비권 행사하고요. 재판 가서 판사한테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김현정 대변인님 오늘 조사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조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 형사소송법상 그 검찰에서 작성한 피신 조서는 법정에 가서 부정하게 되면 이제 증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에서는 본인을 답정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석 행정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난 4월 달이었죠.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셀프 출석하겠다. 그랬죠.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임하겠다는 그 각오는 어디 가고 지금 와서는 이제 묵비권으로 하겠다고 해요. 송영길 전 대표 법조인 출신으로 사시도 패스한 분이 검사는 무시하고 판사 앞에서 해명하겠다. 저는 이런 행보는 적절치 않다.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도 한번 계속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당대표 선출 규칙 담은 이제 당원 개정권 때문인데 대의원제를 축소하고 권리당원표를 좀 같이 높이겠다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일단은 비명계는요 일단 비주류한테 공천 불이익 주고 친명계가 이제 자기 지도부까지 싹쓸이 해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어제 그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야 간의 혁신 경쟁 중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어제 이제 당원 개정안 2건이 올라간 거예요. 한 건은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종전에는 60대 1인 것을 20대 1로 조정하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권리당원을 많이 높여준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하위 20%에 대해서 감산을 또 하위 20% 중에 10% 구간은 현행 20%에서 30%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그럼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둘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씩 따져보면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하위 20%에서 컷오프를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하위 20% 중에 그중에 10%를 현행 20% 감산해서 30%로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은 그 정도의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그 표의 등가성을 20대 1로 바꾼 것 이것은 사실 원래 계속 혁신의 내용으로 1대1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의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시기상 왜 지금 하느냐 그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TK 지역에 우리가 민주당의 약세인 TK 지역에 당원들을 배려해야 된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대의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당법상 대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의원 제도는 유지되면서 표의 등가성만 20대 1, 1대1의 요구를 20대 1 정도로 한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원래 지난 전당대 이전에 45%인 게 30%로 내려왔었는데 그때에도 당대표 선거 전에 룰을 바꾸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음 지도부로 넘긴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총선과 이 대의원제에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시기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TK 지역을 배려한다는 것은 TK 지역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오히려 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TK 지역을 배려해야 되면은 그런 무슨 그 선거 있을 때마다 후보들이 그 TK 지역을 찾아오게끔 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든지 석패율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배려해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혁신안은 어제 그래서 그런 논의들 통해서 중앙위에서 그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네. 절차는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굉장히 날선 반응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직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했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나치당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제 비명계들 의원들 굉장히 성토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동석 행정관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등 뭐 과거 총리들 세 분이 뭐 또 뭐 말을 많이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명락해동이 될지 가능할지 명락해동이 이뤄질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만남을 두고서 뭐 사진 하나 이렇게 찍는 수준이면은 뭐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회동 쉽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입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난 7월 회동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동까지 언급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두 분의 회동을 다시 이렇게 꺼내드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1시간 40분 동안 만났는데 막걸리 회동이었는데 그만큼 진전된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1시간 40분 동안 막걸리 한 병으로 네. 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게 내용이 없었다는 걸 이낙연 전 대표는 강조한 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을 본다면 결국 민주당과의 강은 이미 건너버렸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회동 결과는 회동함에 있어서 회동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민주당 상황에서 총선 낙관론이 굉장히 낙관론, 압승에 가까운 낙관론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의 발언인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하느냐,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지나친 낙관론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원 콘서트에서 한 말씀이신데요. 우리 당원하고 지지자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도는. 당내 행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당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의 그런 폭주라든지 태행에 맞서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런 판세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예시를 좀 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선거 앞두고는 겸손하지 않고 자만한다는 모습 보이면 상당히 자만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오해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마지막에 그 유시민 장관이 180석 발언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그거에 대세적으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그런 것이 그 결과로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서 발언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집권론하고 이제 함께 낙관론 주장했던 과거 이해찬 고문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인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 대변인, 일단 민주당 내에서요. 실제로 이제 이해찬 고민이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 근거는 뭘까요? 이게 사실 지금 뭐 여론조사 지표 같은 거에서도 보면 수도권에서는 우리 야당이 좀 유리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인데 현재 그 수도권의 의석수를 보면 121석 중에 103석이 우리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03석 중에
이제 70석만 얻더라도, 그러니까 지난 총선보다 30석을 덜 얻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로 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이라든지 뭐 제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를 계산해 보면 최소한 154석 이상은 나온다 지역구에서 이런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뭐 자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라기보다는 당내? 그냥 본인이 그냥 지난 총선에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더라도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원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려고 그래서 총선 승리를 해서 단결하고 통합하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취지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저런 발언들을 굳이 그렇게 외화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창 고문의 발언이 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 보도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여기 보고서가 있는데 서울 49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우세인 지역이 6곳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주당이 반대를 보면 절대 우세라는 건데 지도부나 이 총선 기획단 위원들도 해당 보고서를 좀 봤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동석 행정관 이 분석 때문일까요? 좀 불리하다는 때문에? 뭐 저런 판세가 맞다면 굉장히 진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정말 경계하고 앞으로 더욱더 치열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뭐 이만희 사무총장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다, 당 차원에서. 그러면서 총선 기획단 판세 분석을 자료를 초안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초안 자료겠네요. 네, 초안 자료다 보니까 뭐 어디 여론기관을 통해서 한 직접적인 발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지금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크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수도권 전략을 위해서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는 인재영입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총선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선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 이 기사, 이 판도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하고 의견하고 맞는 건지 비슷하게 자료가 흐름이 오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저도 지역구가 평택인데 이 당에서 네. 자체적인 여론조사 합니다. 수도권에 아마도 국민의힘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애둘러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에 대한 그 지형들이 지금 국정 심판론에 대해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그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정률이 거의 국정 심판률에 대한 부정률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 긍정률은 30% 초중반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총선 때 57%의 긍정률이 나왔었거든요. 그거의 의석수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지금 저기에 지금 나와 있는 수치들이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다.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그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란 것은 총선 한두 달 전에 잡힌 그 구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얼마나 여야 간에 정말로 당을 통합과 단결을 시키고 혁신을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서 네. 그 총선 전에 구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사실이라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냥 위기 상황이잖아요. 또 며칠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이 투표일이라면은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로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동생 행정관, 저 분석, 저 데이터를 본 걸까요? 뭘까요?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말을 한 거 저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내일은 선거가 아닙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고요. 내년 4월 1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뭐 김 대변인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선거는 한두 달 전에 구도가 정말 박빙으로 치러져야지 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뭐 12월 말에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뭐 민주당이 신당이 나올 가능성도 그것도 대비해야 될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총선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게 변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현 정국을 돌파할 게 많은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렇게 이걸 혁신해 달라고 했던 혁신위가 결국 42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뭐 김기현 대표하고 윤심 대결 펼치다가 결국 빈손으로 뭐 해산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동석 행정관, 임 위원장 말처럼 50%는 뭐 공이 있다, 달성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절반은 성공했다, 절반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원희룡 장관 뭐 험지 출마하겠다, 뭐 이용 의원도 뭐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최소한 총괄 선대위원장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요. 선대위원장이요? 아무래도 당에 대한 혁신에 대한 그런 아무래도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어제 MBN 보도에도 나왔듯이 네. 뭐 40% 물갈이 이런 얘기도 보도가 네, 나왔었거든요. 총선에서요. 저는 김기현 대표 역시 더욱더 강한 혁신의 정책을 가져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더 시간을 달라고 한 만큼 조금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다려주면 혁신안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럼 뭐 다른 역할을 인 위원장한테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약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한다고 이렇게 달래기 혹은 뭐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태에서 회동이 앞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카드가 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요. 뭐 당의 입장에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준다면 네. 뭐 나쁠 것이 없습니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전국 유세를 같이 한다면 저는 아주 큰 흥행을 불러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게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시군요. 김현정 대변인, 일단은 인 위원장이 계속 요새 보면 어제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할 말도 좀 참는 듯한 인상도 있었는데 일단 뭐 김 대표한테는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라고 했는데 이 서운한 감정을 뭐 반어법으로 좀 표현한 건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만과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제안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혁신위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 지도부라든지 윤핵관이라든지 중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뼈 있게 좀 뼈 있는 한마디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김기현 호가 그 혁신안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불출마나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는 당의 그 당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46명에 대한 물갈이도 얘기했었고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당 지지율보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도 물갈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용산에 새로운 그 친윤 인사라든지 검핵관들에 대한 룸들을 김기현 지도부가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속에서 네. 김기현 체제는 유지되지만 김기현 대표는 결국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떤 역할을 주어지기보다는 당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재등판이 가능할 그것이 이제 저는 판명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쯤 되면 또 궁금하고 또 논평을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혁신이 조기 종료 앞두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에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고 떠났다. 오늘은 또 총선을 앞두고 출발부터 꼬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동석 행정관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인요한 혁신위의 평가는 제가 볼 때는 1월 이후에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혁신안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뭐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저 말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발표한 그리고 제시한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는 인요한 혁신위가 평가를 다시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어떤 혁신안도 받을 때 시기와 때가 있다. 네. 그걸 조절해야 된다. 그거를 나중에 뭐 결정할 수 있겠다. 네. 시기상으로.
자, 그리고 어제 보면요,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갑자기라고 할까요? 뜬금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혁신 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뭐 굉장히 아쉬운 말도 많이 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예. 의사 대 의사, 뭐 닥터 대 닥터의 만남이라 이런 표현도 붙었었는데 뭐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 이런 표현을 안철수 의원은 쓰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이 활동할 때 응원하는 그 메시지들을 많이 좀 날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은 의사라도 찾아간 것 같은데 그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는데 그 환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김기현 대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환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인 거고 가장 본질적인 건 수직적 당정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께서 그런 얘기들을 애둘러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해석의 여지는 남겨놨지만 저는 안철수 의원이 한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꿔야 되는 역할들을 김기현 대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또 안철수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식당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이 칸막이 하나 사이 놓고 설전을 벌였던 게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고성 지르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엔 또 안철수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필의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지 않습니까? 가 잘 어울립니다. 이동석 김정환. 이 노래가 지금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하다가 소환이 된 거예요? 뭐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네. 하이에나. 제가 볼 땐 그 하이에나를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지칭한 거다. 지칭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공천권 내년 12월에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결국 공천에 있어서 먹이를 찾아다닌다 이런 거를 비유한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볼 땐 안철수 의원이 발언한 것은 지금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이거를 발언한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에일리가 부릅니다. 너나 잘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안철수 의원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확률도 뭐 낮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계속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이 두 분의 설전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에 젖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이제 이 두 분은 더 이상 싸울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두 분은 각자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데 결국 두 분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적극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 앞으로도 서로 싸우지 말고 아니면 차라리 정치인답게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그동안 미안했다. 서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현정 대변인 일단 조금 방금 그래픽 나가긴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또 추천곡 했더라고요. 목탁 치는 뭐 스님 목탁 소리를 주고 교향곡을 들으고 뭐 이런 추천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도 또 우리 안철수 의원이 KO패 당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하이에나 킬리만자로 보면 하이에나가 나오잖아요. 하이에나가 누굽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안철수 의원을 떠올리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되려고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또 갔잖아요. 이렇게 철새 정치, 신정치, 새 정치한다고 하면서 다당제를 주장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 철새 정치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의 그 가치는 떠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의 그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 하이에나처럼 철새 정치한 것은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준석 전 대표를 자꾸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본인만 더 손해만 보고 있는 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호정 의원도 어제 그 킬리만자로 포범 얘기했더니 안철수 의원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 세대 불문하고 유호정 의원 굉장히 좀 젊은 정치인 아닙니까? 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나 봐요. 보통 보면.
누가 봐도 지금 그 이제 정치의 행적을 보면은 딱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지금 현재 상황이 대단히 애매해진 상황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불과 단일화하기 일주일 전만 해더라도 지금 누구니까 대통령을 찍으면은 내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갑자기 그냥 같이 합쳐가지고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가 된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인수위원장을 맡아갖고 이제 잘 나갈 것처럼 됐지만 결국 지금도 사실은 어떤 이치도 선점하지 못하고 약간 좀 토사구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이 자꾸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꿔나가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를 얻지 못한 데서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가 좀 그만하라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